안녕하십니까, 해도입니다. 지금부터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 6번째 강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6번째 주제는 Das höchste Gut라고 최고선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마침내 이 최고선에서 여러분들은 실천 이성 비판의 중반을 넘어서 그죠? 종반으로 가는 계기가 되는데, 이 최고선에서 칸트가 나누어 놓았던 현상계와 그죠? 현상계, 페노메논과 누메논, 본체계가 종합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최고선을 다루면서 변증론이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실천 이성 비판을 두 개를 크게 나누면은 첫 번째가 분석론에서 이루어지는, 물론 이것은 윤리 형이상학 정초에서도 나타나는데, 구틀 윌레, 그러니까 선의지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카테고리셜 임페라티브를 세우는 거, 이게 첫 번째 분석론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예도가 지금까지 5개로 나누어서 했던 강좌가 바로 여기에 다 소속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윤리 형이상학의 정초라고 하는 거죠. 그 책과 실천 이성 비판의 분석론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놓은 이 분석론의 주제가 바로 선의지의 구조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죠? 그러한 정언명법의 확립이라고 하는 요것이 끝나고 나서 칸트는 마침내 도덕적 의지, 곧 실천 이성의 대상을 확립하게 되는데, 그 도덕적 의지와 실천 이성의 오브젝트, 대상, 객체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 그게 바로 Das höchste Gut라고, 선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개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비로소 칸트가 나누어 놓았던 가지계와 인텔리기블러 벨트, 가지계라든지, 그 다음에 예지계라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가상계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 인간의 지성에 의하여, 그죠? 지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칸트한 뜻은 뭐야? 도덕 법칙에 따라서 따를 때에 나의 의지가 정언명법의 보편적 명령에 따를 때에 드러나게 되는, 현상계의 빈 공간에서 드러나게 되는, 락강의 용어로 그죠? 상징계의 구멍을 내면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 물 자체의 세계, 인간의 이성의 본연의 세계, 그게 바로 가지계야, 여러분. 예지계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인텔리기블러 벨트, 지성에 의하여, 곧 이성에 의하여 파악될 수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좌 여러분들이 예도 강좌의 특징이 뭐예요? 들을수록 사유가 점점 정리가 되는 거야. 그게 처음에 한 개만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철학적 사유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깊이 들어가는 거, 그죠? 그게 예도 강좌의 특징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최고선에 도달하여 비로소 두 세계, 현상 세계와, 이거는 진리시어 벨트, 곧 감각적 세계, 감성계라 그러기도 하죠. 그 현상적 세계와 본체계, 가지계, 그 다음에 지성적 만족이 충족되는 그러한 도덕 법칙에 따랐을 때 나타나는 그런 세계,
덕의 세계, 뭐 별게 다 되는 거지 뭐. 이 세계가 종합이 되는 거예요. 이 종합을 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1차 자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봐봐, F크로스라든지 그 다음 그렇게 스토아 철학이 행복이란 개념하고 도덕적 행위의 개념을 결합시키잖아 여러분. 그 부분을 칸트가 박살을 냅니다 여러분. 스토아 철학을 비판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변증론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실천이성의 이율배반도 변증론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순수 이성하고 같이 가는데 내용은 완전 다르겠죠, 그죠? 이 이율배반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두 세계를 결합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지계와 감성계, 진리셔 벨트와 그 다음에 인텔리기블러 벨트 두 개를 결합, 진테티슈, 진테제 종합하면서 비로소 이율배반이 나타나는데 그 빈 공간을 메우면서 신을 요청하는 거야. 이 점에서 칸트는 기독교 신학자로 진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은 예도가 오늘은 안 하겠는데, 엄청 재미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최고선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마침내 칸트가, 도덕적 의무에 우리의 행위를 종식시키고, 그 다음에 정언명령, 무조건적인 명령에 따라서 따를 때에 나타나는 그 가지계, 목적의 왕국, 그 다음에 도덕적 법칙에 따르는 의지들의 집합, 이런 것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실천 이성의 대상이 비로소 규정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최고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분석론에서 이런 정언 명령과 그 다음에 의무와 선의지의 구조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구조를 전체적으로 다룬 뒤에 비로소 두 번째의 과제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실천 이성, 도덕적 의지의 대상으로서의 선의지가 나타나는데, 최고선이 나타나는데, 이 최고선을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정치 철학과 종교 철학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예도가 이 부분을 명료하게 갈라내면서 파헤치겠습니다. 1차적, 여러분 봐봐. 이런 강좌는요, 옛날에 책을 한번 읽었다고 강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도가 사실은 이 실천 이성 비판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틀 동안, 그죠? 또 1차 자료에서 정리됐던 거를 또 사유하고, 그래서 지금 건져내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실천 이성 비판의 중반을 넘어선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중반을 넘어섰는데, 사실은 이 중반을 뭐 하나로 강좌로 줄여도 되는데, 그렇게 나가면 칸트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죠, 그죠? 이걸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최고선은 실천 이성과 도덕적 의지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최고선은 의지를 규정하는 근거가 아니야. 의지를 규정하는 근거는 뭔가 하면 도덕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정언 명령이라고. 이 도덕 법칙으로서의 정언 명령은 우리의 의지, 우리 인간의 의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무조건적인 규정이에요. 그런데 최고선은 이 규정이 아니라 우리 도덕 법칙을 따르는 행위자의 의지를 규정하는 근거로서 나타나는 도덕 법칙과는 다른 거야. 이걸 칸트는
독특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걸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예도가 사유를 엄청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도덕 법칙으로서의 정언명법은 우리의 도덕적 행위자의 행동하는 자의, 그죠? 의지를 규정하는 무조건적인 원리야, 그죠? 이해가 되죠? 이거는 지금까지 강좌를 들었으면 이해가 될 거야.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원리로서의 도덕 법칙이 최고선과 다른 거는, 최고선은 도덕적 의무와 의지의, 도덕적 의지의 대상인 거야. 이건 뭐예요? 목적이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목적.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생긴 거야. 토대를 세우고 나서 이제 쯔백이 생긴 거야. 쯔백. 독일어로 쯔백이죠, 목적이. 그게 이 목적이 바로 이제는 실천 이성 비판의 변증론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증론에서 처음에 나오는 게 최고선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목적, 쉽게 말하면 목적의 나라를 이제는 다수의 그 선의지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 그 구조를 구성하는 정언명법에 따르는 자들의 의지가 모여서 그 구성원들이 모인 게 바로 목적의 왕국이잖아, 그죠? 어제 강의를 했듯이 그 전 시간에 이 목적의 왕국을 구성하는 이 의지들에게 이제 목적이 생긴 거야. 그 목적 대상이 뭔지 알아요? 그게 선의지라고. 이해가 되죠? 이제 구분이 되지. 그게 선의지는 정언명법과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는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목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 법칙으로서의 정언명법은 토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도덕적 왕국이 성립될 수 있는 보편적 원리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나라의 목적의 왕국에서 비로소 선의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석해 나가면서 이제 종반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럼 선의지가 뭔가? 선의지. 곧 선의지가 아니라 최고선이 뭔가? 이 최고선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헤이스테스 굿이라고 하는 이 최고선은 오벌스테스 굿과 그 다음에 간제스 운트 폴엔데테스 굿으로 나누어져. 그러니까 최고선은 오벌스테스 굿, 최상의 선이 있고, 최상의 선과 그 다음에 전체적이고 완전한 선으로 나누어져. 간저 운트 폴 엔데테 굿. 그게 다스 간저 운트 폴 엔데테 굿이라고 하는 완전하면서 완전한, 전체적이면서 완전한 선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의 최상의 선은 뭐냐? 이미 분석론에서 끌어냈던 거야, 칸트가.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최상의 선은 선의지를 따라서 정언명법, 도덕적 의무를 따라서 우리가 행위를 했을 때에 비로소 덕이 완성되는 그런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겐트의 완성이 바로 최고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선, 최고선의 두 개가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가 다스 오벌스텍 굿인데, 이 최상의 선, 그게 다른 거야. 최고선이 있고 최상의 선이 있고, 최고선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최상의 선이 뭔가 하면은 분석론에서 얻어냈던 정언명법을 따라가는 이 의지가, 그죠? 이 의지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덕의 완성을 말하는 거야.
세프투겐트의 완성인 거야. 그 어떻게 보면 이 덕이라는 개념도 선의제보다 작은 개념이에요. 칸트한테서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이 미덕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선한 보편적 도덕 법칙으로서의 정언명법을 따라갈 때 비로소 함께 구성되는 그러한 덕이 있는 거겠죠. 이 덕의 완성이 바로 최상의 선인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 최상의 선만 갖고는 우리는 결코 최고선에 도달할 수가 없네. 덕의 완성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인 그런 법칙을 따라서 아무리 선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비로소 행복이 결합되는 순간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제 뭔가 퍼즐이 맞춰지죠? 그러니까 진리히카이트라고 하는 이 행복이라는 지복이라는 이 개념은 처음에는 이 칸트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해갖고 때로는 요래도 말하고 때로는 저래도 말하고 이걸 어떻게 잡아내야 되나. 여러분 그게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니까 그 윤리형이상학의 정초에 보면은 도덕형이상학의 정초도 되겠죠. 어쨌든 윤리형이상학의 정초에 보면은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행복에 대한 개념이 매우 중요해요. 칸트. 여기에서 종합이 돼, 두 개가. 그런데 이 행복은 역시 실천이성 비판의 변증론에서도 도덕 법칙에 종속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도덕 법칙으로서의 정언명법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미덕의 완성에 종속된다니까, 이 행복이. 그런데 이 행복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감성계에서 느낄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거는 예지계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성계에서 진리시어 벨트에서 느끼는 거라고. 그게 감성계에서 느끼는, 다시 말하면 이 감성계가 뭐죠? 현상계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율 배반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 도덕 법칙을 따라서 그러한 행위를 해서 정언명법에 도달하여서 목적의 왕국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가 행복하지 않다면 이 현상 세계에서 가지계가 아닌 이 현상계, 이 현실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비로소 현실로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두 번째의 최고선의 첫 번째가 다스 오버스텍 굿, 최상의 선이고, 두 번째가 다스 간짜 운트 폴엔더트 굿인데, 이 전체적이고 그 다음에 완전한 선이라는 이 개념은 다른 게 아니라 덕을 완성한 자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야. 결국 두 번째의 최고선으로서의 전체적이고 완전한 선의 개념은 행복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행복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내가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행복하다고 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치 칸트가 다시 행복 아래로 그 엄청나게 중요한 칸트 자신의 실천이성 비판의 분석론을 행복 아래로 다시 가지고 오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스토아 철학을 까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이 기결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칸트가 이율 배반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 실제로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상 세계에서 행복합니까? 그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칸트가 행복에 대해서 또 다른 곳에서 길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윤리형이상학의 정초야. 행복은 주관적인 거예요. 행복은 욕구와 관계되어 있어.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칸트는 이 행복을 도덕이라고 하는 선의지 아래로 기속시켰던 거야. 왜? 아니, 행복은 주관에 따라 다 다른 거야. 그럼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 행복을 따라간다면. 행복만큼 귀에 기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없는 거야. 어떤 놈은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놈한테는 뭐죠? 재산이 많아야 행복한 거고, 어떤 놈한테는 성적인 만족을 느껴야 되고, 어떤 인간한테는 먹는 것을 탐해서, 얘도가 여기에 약간 들어갈랑 말랑해. 여러분 봐봐, 먹는 것을 탐해서 먹는 거를 좋아하고, 그래서 쾌락을 느끼고, 별 희한한 방식으로 우리는 각각의 유다이머, 글리크, 질리히카이트가 다 다른 거야, 여러분. 이것을 이미 윤리형이상학의 토대지음에서 이미 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행복이 나오거든.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개념 때문에 마침내 칸트의 철학이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비로소 정치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생기게 된 거야. 정치가. 리케르는, 저는 이쪽 부분을 읽을 땐 항상 리케르의 악의 상징이 생각나, 여러분. 얼마나 칸트의 영향을 받았는지 압니까? 정말, 참 그 얘기를 또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최고선은 이덴티테트 폰 투겐트 운트 글리크 질리카이트야. 뭐예요? 미덕과 행복의 동일성이 나타나는 곳이 최고선에 도달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뭐야? 도덕적 법칙을 따르는 실천 이성의 어떤 그러한 원리를 따르는 자들의 다수의 의지가 모인 역사와 사회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실천 이성 비판의 종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이 없다면 칸트는 완전 관념론, 인식론적 관념론자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실천 이성 비판과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90년대에 나온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와 그 다음에 영원한 평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길지 않은 그런 정치적인 책들에서 칸트가 이 최고선을 계속 언급한다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봐봐, 도덕을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법칙, 도덕 법칙의 보편성을 따라가 가서 덕을 완성한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희생당해서, 그죠? 어떻게 보면 현상계에서 보면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잖아. 맞잖아요. 누릴 거 하나도 못 누리고, 니체도 그랬고, 도스토옙스키도 그랬고, 톨스토이도 얼마나 고뇌를 했고, 위대한 예술가들 역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 누리고 살았느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 그래서 글리크 질리히카이트가 곧바로 연결되지 않아. 칸트는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도덕, 윤리와 행복을 결합시켰던 스토아 학파들을
개박살을 내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거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 이 행복은 감성계에 있는 우리 인간은 뭐죠? 감성계의 세계에 살면서 또한 우리는 가지계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이성의 도덕 법칙에 순종하는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다고 그래서 감성계를 떠날 수가 없는 거야. 야, 여러분, 누가 여기 요즘 예도 TV에 대학생하고 대학원생들 엄청 들어오는데 이거 논문 쓰셔도 돼. 그러니까 칸트의 가지기 두세계 이론 있죠. 츠바이 벨터. 그러니까 두세계론을 하이데거의 본래성과 비본래성으로 나누어지는 그 두세계론하고 비교해서 논문을 써도 돼요, 여러분. 아주 좋은 주제라고, 이것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우리는 때로는 자연법칙의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의 연쇄에 묶여서 우리의 욕구대로 살아가. 우리는 아무리 도덕적인 법칙, 그래서 목적의 왕국에 도달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감성계의 세계에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런데 여기서 이율배반이 나오는 거야. 감성계에서의 이 행복은 반드시 도덕 법칙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학문적 기결이라 논리적 기결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율 안티노미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안티노미를 나중에 칸트는 신을 요청하고 영혼불멸을 다시 요청해갖고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거기서는 완전 기독교 신학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두 세계를 결합하는 게 바로 최고선의 개념인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최고선은 최상의 선에서 이루어 놓은 덕의 완성을 두 번째, 완전하고 전체적이고 완전한 선에서 말하는 행복과 일치할 때에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이 두 개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왜죠? 하나는 가지계에서 체험되는 것이고, 하나는 감성계에서 현상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행복은 반드시 도출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모순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최고선은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목적이 이거는 단계적으로 역사와 사회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사회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칸트에. 이해가 되죠? 이까지 사유한 자들이 몇 명 있을지 몰라.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최고선의 강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에서. 그래서 이것은 도덕 법칙에 도덕성을 따른다고 해서 이 세계에서, 그죠? 행복이 완성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도덕 법칙을 통하여 완성된 덕의 실현과 그 다음에 이것을 실행하는 자들이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이 두 개의 최고선은 이제는 목적의 왕국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은 뭐야? 이제는 점진적으로 사회 철학이나 역사 철학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정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한 자연 상태. 그래서 그것이 정치적 체제와 도덕 체제가 함께 결합되는 그 결합에서 나타나는 사회 철학이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곳곳에서 이성의 한계 안에 있는 종교라든지 영구평화, 평화론, 이런
비교적 후기 1790년대에 나타난 작품들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실천 이성 비판에서 이야기되는 이런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최고선은 이제는 도덕 법칙을 수행하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목적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는 목적으로서 설정할 수 있는 그 가치가 바로 최고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선은 현실 가상계에서 실현된 그 도덕 법칙의 올바름이 지금 현실 세계에 적용돼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 봐봐. 그렇다 그러면 여기 정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야. 왜죠? 인간은 정치 체계를 통하여, 제도를 통하여서 많은 다수가, 그죠? 자연 상태에서 폭력과 전쟁으로부터 어느 정도 정치 체제를 통하여 특정한 국가나 사회를 만들어 놓은 곳에서 비로소 선의지를 가장 잘 발동할 수 있거든. 이제는 도덕의 법칙을 통하여 나타나는 가상계가 이 현실계와 합쳐지면서 이제는 정치 철학의 목적이 형성되는 거야. 그런데 끝까지 칸트는 결코 이 행복을 덕의 완성을 이루어낸 다스 오버스텍 구설, 그죠? 굿에다가 이 행복이 중요한 다스 간저 운트 폴엔데텍 구설, 그죠? 이 행복이 이 첫 번째 최상의 선에다가 종속시키지, 이것이 더 중요해서 모든 도덕 법칙을 이 행복에다가 종속시키지 않아. 그래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말이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실현이 가능하냐? 결국은 보편적 도덕 법칙, 정언명법을 따르는 이러한 다수의 의지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실현될 때 가능하다면 이 현실 세계에서 행복한 그러한 이 구성원들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단계로 점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최고선이요. 그것이 바로 실천 이성이 추구해야 되는 대상이요, 목적이 된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점점. 그런데 왜 이게 목적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현실 세계는 다양한 문제점들 때문에 이 선의지를 발현한다 그래도 선의지를 발현하는 인간이 희생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독재 체제라든지 이 정치적 체제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국가와 사회와 함께 더불어 있는 거야. 이 역사성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칸트 역시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야. 이 역사의 세계, 역사 속에서 돌아가는 이 사회는 이 선의지를 발동하여 덕의 완성을 실현한 그 구성원들이 글리크 젤리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라 그러면 너무 좋아. 그런데 그런 사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선하게 산다 그래서 행복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스토아 학파는 너무 순진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 사회 체제가 이 사회 체제가 그렇게 만만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순을 받고
이 모순 안에서 이율배반을 받던 거야. 그러니까 실천 이성 비판의 안티노미는 바로 여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계와 현상계의 균열로부터 나타나는 거야. 야, 여러분 이제 지적 이해 잘하겠지, 여러분. 이런 걸 다 알아야 이제 지적의 정치 철학 보면은 밥 먹듯이 나타나는 게 이젠 다 이해가 될 거야, 여러분들. 칸트한테서 정치 철학이 있어요. 여러분들, 칸트는 무슨 인식론만 이야기한 것 같죠? 실천 이성 비판에서 드디어 이러한 정치. 그런데 문제는 정치 체제만 갖고 돼요? 정치 체제만 국가의 이러한 정치의 제도만 갖고 이런 것들이 실현이 돼? 아니, 결코 아니죠. 가장 우선적인 게 뭐야? 도덕 법칙에 따라서 자기의 의지를 굴복하여서, 그죠? 자기의 욕구를 줄이고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 그리고 이런 정언명법, 타인을 타인의 인격을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타인의 인격을 목적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의지의 집단이 모인 목적의 왕국이 우선적이 되어. 근데 이것만 갖고 되나? 안 돼. 왜? 현실 세계는 어차피, 그죠? 그런 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법을 따르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런 법을 어기는 자들도 존재하는 것이요. 국가체제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요. 정치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만약에 자연 상태 속에서 힘 있는 놈이 잡아먹고 법도 없이 선의식을 발동하지도 못하는 사회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는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중요한 그러한 최고선을 이룰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도덕 법칙에 따르는 미덕의 가지계가 언제나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 체제와 결합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종합은 이제는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실현해야 되는 목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여기에서 비로소 칸트는 이제 이 이율배반을 갈라놓고 해결하기 위하여 신을 요청하고 이제는 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최고선의 개념과 더불어서 선의 개념이 뭐야, 그러면? 최고선의 개념은 칸트의 두 세계를 하나로 종합하는 거예요. 맞죠? 첫 번째 최고선에서 첫 번째의 다스 오버스테 구선 어디에 속하는가? 가지계에 속하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다스 간짜 운트 폴 엔데테 구선 뭐야? 이 행복과 연결되어 있는, 행복은 이 현실 세계, 감각적 세계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려고 그러면 이것이 현실 세계에 적용돼야 되는데 이 종합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 거야. 과연 도덕적 행위를 하는 자가 이 현실 세계에서 행복한가? 여러분, 쉬운 문제예요, 이게. 그 행복이 각각 다른데 결국 그 행복은 방향이 도덕 법칙과 정언명법과 선의지로 방향 잡혀 있어. 도덕적 의무에 방향 잡혀져 있다고. 그 의무를 행하는 자들은 비로소 어떤 자기 만족을 누리게 되는데, 젤프스트 쭈 프리덴 하이트라 그래. 이 자기 만족이 비로소 칸트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이율배반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모든 도덕적 선을 행하는 자는 최소한의 자기 만족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건 그 선을 행하는 자는
어느 정도의 만족에 도달한다 그래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만족은 결국 지성적 만족, 그러면서 또한, 실천 이성 비판에서 마치 가지계에 속하는 만족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결국 이것은 감각적 세계에서 행복해야 되는 문제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텔렉투엘레 쭈프리덴하이트라든지 이런 지성적 만족, 자기 만족에 도달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가지계를 넘어서 현상계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것으로 가게 되는데, 이 행복은 그래서 현상계를 포괄하는 행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 소극적 자기 만족,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봐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을 살다 보면, 저는 칸트가 철학자 중에서 가장 정직한 철학자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봐봐. 여러분들이 칸트한테서 선한 게 뭐야? 예도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봐봐. 선한 거. 내가 유명해지기 위하여 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죠. 조금이라도 사심이 들어가면 그거는 선한 게 아니야. 선의지가 아니에요. 칸트한테서는. 그게 여러분들이 애정과 동정심에서 나온 남에게 잘하는 것도 선의지와 관계가 없을 때가 있어요. 특히 누구를 도와줄 때 나의 사심에 의해서 나의 사심이 들어가면 뭐야? 욕구가 들어가는 거야. 그거는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네. 이런 것들은 도덕적으로 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선한 거는 정말 도덕적인 선의지로부터 나온 행위를 했을 때에 여러분 작은 기쁨을 느끼죠. 칸트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없어? 여러분들이 욕심에 의하여 명예나 재산이나 특정한 눈치를 본다든지 사심에 의하여 행동하는 거는 다 선의지와 관계없는 거야. 누구를 돕고 선한 행동을 하고 약한 자들을 돕더라도 거기에 사심이 들어가는 순간 선의지와는 관계가 없는 거야. 도덕적 의무와는 관계가 없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정말 도덕적으로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행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작은 자기 만족에 도달하고 기쁨을 얻는다 그래, 칸트는. 그런데 이 기쁨을 갖고는 뭔가 너무 소극적인 거야.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의지를 가진 자들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 그게 바로 정치적 제도와의 결합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비로소 도덕성이 정치적 진보와 도덕적 진보가 결합되는 순간이 나오는 거야. 이게 최고선이에요, 여러분. 재미있죠, 여러분? 이제 정리가 완전히 되죠. 그래서 최고선은 칸트한테서는 종합을 위한 예지계와 현상계를 종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자연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이 또한 이성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이 두 세계론이 하나로 결합될 수 있는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칸트 철학 안에서 결국은 종합을 위한 계기도 되지만은 나중에 이율 배반을 해결하는 신의 요청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런 기쁨은, 그죠? 신 역시도 여기에 승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신을 요청할 정도로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런 거는 참 이게 그냥 이론 철학이 아니야. 여러분, 선한 행위를 하고 내가 사심 없이 어떤 도덕적인 명령에 의하여, 정언명법에 의하여
도덕적 의무에 의하여 내가 행위했을 때 여러분 자기 만족이 있겠죠? 없나요? 그런 거 경험한 적 없어? 있죠. 이 젤프스트 프리덴하이트가 가능하다면 모든 현상계에서 이런 의지들이 모인 그러한 역사와 사회에서의 목적으로서 그런 자들이 다 가능하다면 전부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이해가 되죠? 그런 사회가 될 때에 그것은 바로 좋은 나라, 좋은 국가. 여기서 여러분 해겔이 보이죠? 해겔이 이런 것,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과 함께 가면서, 그죠? 칸트가 뜰 수 있었던 엄청난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뭐야? 다수의 이런 선한, 도덕적 선한 행하는 자들이 가능하다면 전부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다스 간저 운트 폴 엔데트 굿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또한 완성할 수 있고, 점차적으로 이 도덕적인 내적 진보가 언제나 외적 진보인 정치적 진보를 통하여 실현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회 철학의 과제를 칸트는 최고선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이야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목이 다셨습니다. 재밌었죠, 여러분? 예도는 물러갑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가능하신 분은 예도를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도TV를. 자, 예도는 물러갑니다. 아마 7번째 강좌에서 신의 요청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점점 결론 부분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왜 판단력 비판에서 우리가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자, 예도는 물러갑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추스.